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걸 제가 아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디를 보면 되겠냐. 오늘 며칠이지? 아까 써놓은 거 저장이 안 됐나 보네. 됐어요. 자,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 양도성 예금증서부터 종합자산관리계좌, 그 다음에 CMA까지는 설명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MMF 설명해드릴게요. MMF는 아까 써드렸던 게 MMF 머니 마켓 펀드라고 되는데,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머니마켓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머니마켓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본시장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시장이요? 자금시장, 자본이래네. 자금시장이라는 뜻이고요.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자금시장이라고 해석하고요. 자, 펀드라는 말도 우리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펀드가 뭔지 펀드 많이 들어봤는데, 펀드는 영어의 단어 뜻 의미가 자금을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자금을 모으려고 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겠죠. 목적. 예를 들어서 이런 목적을 갖다가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지금 금융권에서 펀드 하나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건물을 사기 위해서 펀드를 만들었어요. 이 건물은 얼마짜리냐면 싸구려 500억짜리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그 돈을 갖다가 모아서, 즉 증권회사에 가서 어느 펀드에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목적을 가진 돈을 모으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요. 거기서 건물을 지금 500억짜리 산다는 그 펀드에 내가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가입해서 자금이 500억이 만들어지면 거기서는 돈 다 모였죠. 뭐 해야 돼요? 목적이 건물 사기로 했잖아. 그 건물을 500억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면은 그 건물에 뭐가 발생해요? 임대료가 발생하겠죠. 임대료 수익 들어오면은 일정한 기간마다 이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한테 일정한 그 수익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내가 건물을 산 건 아니지만 그 건물 살 때 내가 일부를 돈을 보탠 거잖아요. 자, 보통 이렇게 펀드, 돈을 모으는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입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3년 만기에 우리 이거 펀드 해지할 겁니다. 그러면 3년 후에 그 건물을 파는 거예요. 팔면 만약에 3년 동안에 그 임대료 수익이 나오다가 그냥 팔게 되면 이게 가격이 건물값이 올랐으면 처분 이익이 나오겠죠. 그 처분 이익만큼씩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그때 경기가 안 좋았다면 가격이 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손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은, 자, 처음에 500억 주고 샀는데 3년 뒤에 파는데 600억 됐어요. 그럼 100억은 나눠 가질 수 있죠. 내 거 원금 받고. 근데 500억 주고 샀는데 400억이 됐어. 그럼 100억 손실이죠. 그럼 그 비율만큼 손해 보는 거예요. 원금이 손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3년 동안 임대료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공실이 생겨서 수익이 안 나오면 대신에 까먹는 건 아니죠. 못 받기는 하겠지만, 그죠? 펀드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주변 일상생활에서 펀드 이렇게 용어들이 많은데 그 펀드 목적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쉬우라고 실제로 이렇게 또 있고요. 몇 년도인지 까먹었는데 여튼 우리 IMF 시절에 세종로 그 청와대 있는 데 앞에 청계천 시작하는 그 이순신 아저씨 서 있는 데 있죠. 그 옆에 파이낸스 빌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파이낸스 빌딩이 우리 IMF 시절에
거기 싱가포르 그 국민연금 쪽에 팔린 적이 있었어요. 돈이 없고 등등하니까 걔네들 뭐 싸게 샀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값어치가 8천억 정도 나가는 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5천억, 3천억 이렇게 그냥 덤핑으로 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걔를 갖고 있다가 우리나라 IMF 저기 벗어나면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다시 사들였는데 8천억이 가지고 사들였어요. 그럼 걔네들은 떼돈 벌었겠죠. 그 몇 년 동안에. 그리고 그 펀드는 걔는 저기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하는 거니까 이익을 꽤 많이 받겠죠. 자, 우리나라도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해외 투자하는 것들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안 좋으면 나한테는 장사할 기회가 생기는 게 이게 경제 또 논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많이 배워두셔야지 돼요. 돈에 대해서 알아야 돈을 갖다 벌 수 있지. 돈에 대해서 모르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 그럼 결국 하나밖에 없어. 열심히 돈 벌어서 뭔다? 저축해야 되는데 쓰기 바쁘잖아. 그럼 돈이 모일 리가 있다 없다? 에이 없죠. 돈 얘기는 나중에 또 해줄게요. 돈 모으는 거. 자, 펀드의 뜻인 줄 알겠죠? 근데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은 펀드들이 뭐에 많이 지금 어떤 거에 목적을 많이 갖고 있느냐면요. 주식.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패밀리들 있죠. 삼성전자 삼성자 들어가 있는 패밀리 우리나라에선 알아주는 기업들이니까 걔네들 10개를 추려서 아니면 20개를 추려서 30개를 추려서 그 모든 회사에다가 동시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에. 그러면 그 주식이 1년 지나게 되면 회사가 잘 되면 배당금이 나오겠죠. 그 배당금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가가 아까처럼 떨어지면 손실 볼 수도 있는 거죠. 언제? 청산하는 시기에.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 펀드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 우리 국내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채권 여기 투자하는 게 보편적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남아라든지 그다음에 뭐 세계 미국이라든지 요즘 또 미국에 또 바람이 불고 있더라고. 이런 쪽에 주식과 그다음에 채권에 투자하는 거 이런 걸 목적으로 돈을 모으게 되면 얘네 관련된 펀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면 또 펀드 별거 아니네. 남들이 보면 되게 어려운 건 줄 알았었는데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 돈 벌기는. ETF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은 일종의 지금 전문적인 용어인데 주가 연계 파생상품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건 굳이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이익을 보고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반대인 경우는 인버스라 그러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돈 벌어.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개박살나. 근데 이런 시장에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좋으면 반드시 어떤 사람은 안 좋게 돼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를 갖다가 우린 제로섬 게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누가 벌면 누가 그만큼 잃은 거예요. 내가 오늘 5,000원 잃었으면 누군가 5,000원 딴 거야. 에이, 근데 아까 아침에는 8,000원 잃었었거든요. 3,000원 다시 회복한 거야. 장 오늘 끝났네. 주식시장이요. 자, 그래서 머니 마켓 펀드라고 하면은 금융상품의 일종으로서 회사에서 여유자금이 생기잖아요. 여유자금이 생기면 이 여유자금을 은행보다는 금리가 좀 더 높은 증권회사에 이런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보편적이라는 얘기예요. 금융상품이 은행보다는 보편적으로 이자율이 높다는 얘기. 그만큼 또 리스크도 있지만 단기 여유자금이라고 얘기하니까 오래 굴릴 거는 아니란 얘기. 리스크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똑같이 MMDA는 그냥 특정한 목적을 두지 않고 그가 돈 만약에 100억 넣어놨으면 그거 증권회사에서 알아서 굴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위험한 자산에 굴리지 말고 그냥 이자율은 좀 낮더라도 은행 이자율보다는 높으니까 증권회사에서 알아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보통예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MMT는 트러스트라는 약자인데 얘는 아예 돈을 그 증권회사에다가 맡겨버린 거야. 맡겼어요. 네가 알아서 굴려.
그리고 수수료 네가 가서 띄어먹고 돈 남는 거 나한테 몇 퍼센트만 줘. 그럼 얘네들이 잘 해가지고 저기 나한테 주기로 거는 3%. 근데 얘네들이 잘 굴려서 10%. 7%는 누구 거? 얘네들 가지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싫다. 아예 맡겨놓는 거야. 돈을. 그다음에 기업엄은 자 회사에서 돈을 갖다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CP라는 걸 발행하는데 두 개를 구분할게요. CP는 우리 뉴스 같은데 종종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해요. CP는 영어로는 코퍼레이트 페이퍼라고 그러고 코퍼레이트 페이퍼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RP는 리펀더블 페이퍼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지금 특징이 뭐냐면은요. CP나 그 다음에 여기 RP라고 부르는 것에 여기 지금 끝에 단어에 뭐가 붙어 있냐면 페이퍼라고 붙어 있어요. 그죠? 페이퍼는 종이잖아요. 증권 자체가 다 종이에요. 증권이란 뜻 자체가. 거기 근데 재산상의 값어치가 적혀 있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페이퍼는 우리말로는 엄이란 뜻이에요. 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코퍼레이트 페이퍼는 회사에서 엄을 발행해서 주는데 대가로 뭐 준 거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약속어음이라는 거 여기 앞에서 배웠었죠. 약속어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품이나 제품을 주고 상대편이 그거에 대한 상품과 제품에 대한 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했었죠. 그래서 그 약속어음인 경우에는 영어도 달라요. 약속어음 임금은 영어로는 promissory note라고 불러요. 노트를 많이 들었는데 promissory note는 언제 지급하겠다고 쓴 그 노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얘는 대가가 있었던 거야. 실제 실물이 왔다 갔다 했던 거. 어떤 실물? 상품이나 제품이나 그거에 대한 대가. 근데 여기 CP라든지 RP라든지 하는 이 얘네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회사에서 돈은 필요해. 근데 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 금융상품을 갖고 있으면 일정한 이자를 주겠대요. 이자를 주겠다 그러고 종이만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다시 팔면 그걸 사드리겠다는 뜻이죠. 원금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얘를 기업에서 이런 약속을 하고 엄을 발행하면 우린 얘를 갖다가 기업엄이라고 불러요.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발행한 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업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 페이퍼 RP라고 하는 것은 리펀더블 페이퍼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얘는 증권회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우리말로는 환매채라고 불러요. 환매채는 리펀더블이면 다시 사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일정한 날에 이거 가지고 오시면요 누구한테 팔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에서 다시 살 거니까. 그리고 그거 갖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자 다 지급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환매채. 환매채도 뭐 사실 뭐 우리나라 말 아니잖아. 한자어지. 그죠? 환은 되돌릴 활자리예요. 이거 매 되돌려서 우리가 사겠습니다. 팔았던 거 사겠습니다. 그런 채권입니다. 그래서 환매채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CP는 기업이 발행하는 그다음에 RP는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그래서 용어는 RP는 환매채라고 부르고요. CP는 기업엄이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자, 이런 게 다 어디서 판매하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다고요? 여기 CU 가서 못 사요, 이거. GS에서도 못 사요. 어디서 살 수 있다고요? 증권회사에 가면 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걸 설명해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많이 회사에 들어가셨는데 사장님이 우리 여유자금 좀 은행 말고 다른 데서 좀 상품 굴릴 데 없어? 한 3개월 정도? 맨날 그 은행에다 넣어놓으니까 돈 눈곱 쥐꼬리만큼도 안 주고 지금 너무 아까워. 지금 여유자금 얼마 있는데요? 그랬더니 한 30억 정도? 그러면 저기 증권회사예요. 여기 CD도 있고요. RP라든지 그다음에 CP 아니면 뭐 MMD 같은 상품 괜찮다고 그러던데 그쪽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그런 용어를 다 알아? 그게 무슨 용어인지 모르겠죠. 일단 사장님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증권회사에 이런 금융상품이 있는데요. 등등 자세한 거는 거기 가서 제가 자료를 문의해서 알아보고 갖다 드리면 사장님이 이거 한번 판단하시면 어떨까요? 은행보다 훨씬 이자가 좋다 그러던데요.
아는 척 했잖아. 그러면 갔다 오겠죠? 증권회사 가면 VIP 대우 받아요. 커피 갖다 주고요, 뭐 사탕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거기다가 은행에서 그 PB룸이 있죠. PB룸 같은데 특별실에 있는 그런 컨설턴트가 와서 일일이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 오십시오 막 그러고. 그래서 거기 얼마간 돈 이체를 해서 넣어놓고 있으면은 또 언젠가 빼가겠죠. 단기 여유자금이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거기 방문해도 우선 첫째 땡땡이 칠 수 있잖아. 대접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두 번째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죠. 나중에 연락 와요. 저희 점심 식사 같이 할까요? 라고. 고객이기 때문에. 이 금융권에 있는 애들은 꼭 뭐 먹자 그러면은 걔네들은 꼭 보고 먹어요. 점심 때. 뽀지게 먹는데 먹다 체해겠어. 그냥 부담스러워가지고. 하여튼 이런 아는 척 조금 하시라고요. 이거 모르는 분들, 자격시험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알기 어려워요. 이건 시험 목적이 아니라 얘네들은 실무에서 이렇게 활용하라고 제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재밌죠? 재미없어요? 자,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단기 매매 증권을 보겠습니다.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의 목적은, 단기 매매 증권의 이 목적은요, 여기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나만 보는 줄 알았지. 자, 보이시나요? 다시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쓸 때는 어떨 때 여러분이 회계 기록을 할 때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써야 되느냐면, 거기 설명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타 회사의 주식을 몇 주, 액면가액은 얼마, 여기 주수 나와 있죠. 한아름 주식회사의 주식을 한 주, 액면가액은 10,000원, 시가는 15,000원. 그다음에 이 주식을 거래해야 될 때는 은행처럼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줄 거예요. 그건 여기서 보시게 되면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회사는요, 우리 회사 거, 다른 회사 거, 타 회사 거, 그죠? 우리 회사 주식 거래하는 거는 나중에 자본 계정에서 배울 건데, 자본 계정 가기 전에 얘부터 단기 매매 증권의 용어를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나중에 자본 계정에서 우리 회사 주식 거래할 때도 금방 구분이 될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사는, 취득하는 이 주식은 우리 회사 게 아니라 타 회사 주식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왜 타 회사 주식을 왜 샀을까? 목적이 뭐라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고,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장성이라는 것은 사고 싶을 때, 팔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저처럼. 그러면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거래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 담당자로서 계정을 단기 매매 증권을 쓰라는 용어구나, 상황이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단기 매매 증권은 목적이 뭐라고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 그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면 여기는 주식 거래를 하기 때문에 주식 거래는 반드시 두 가지 다 가르쳐줘요. 뭐하고 뭘 가르쳐주냐고요? 액면가액도 가르쳐주고 시가도 가르쳐줘요. 근데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면 액면가액은 전혀 소용없어요. 시장가액으로 사오고 시장가액으로 파는 거예요. 그게 시가니까, 그게 시세 차익이니까. 이해가 됐죠? 그러면 자료에서 액면가액을 알려줘도 걔는 상관이 있겠다 없겠다, 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한여름의 주식을 갖다가 한 주 많이 살 필요도 없어요. 한 주 현금 주고 사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수수료는 1,000원이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샀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걸 샀죠. 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타회사 주식인 한여름 주식회사의 주식을 한 주, 시가는 얼마? 15,000원 주고 수수료는 1,000원 주고 이렇게 취득을 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샀다는 말을 취득이라는 용어로 쓸 거예요. 자, 취득을 했는데 여기 취득한 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쓰라 그랬잖아요. 여기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현금은 얼마를 냈겠어요? 얼마 주고 단기 매매 증권을 샀겠냐는 거죠. 여기 시가가 얼마라 그랬어요? 그럼 시가가 15,000원짜리니까 현금 15,000원 주고 단기 매매 증권 샀겠죠. 그럼 현금은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15,000원 쓰면 되겠고, 차변에는 뭐라고 써요?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수수료 나왔다면서요. 수수료는 여기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서 1,000원 이렇게 별도로 써주시면 돼요. 1,000원. 그럼 현금은 이 수수료도 현금으로 냈다면 현금은 증권값 주식값 15,000원하고 수수료 1,000원하고 총 얼마가 나갔을까? 16,000원이 나갔겠죠. 대변에 내가 산 거는 뭘 샀어요? 단기 매매 증권 15,000원짜리 하나 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비용 1,000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아직은 그게 안 배웠으니까 회사에서 취득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취득하는 게 대표적인 게 상품, 우리가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상품 살 때 또 원재료 같은 거 사갖고 와야 되죠.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러면 만약에 똑같이 이런 거 사갖고 올 때 운반비가 발생했다면 운반비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 운반비는 이 상품값에 포함시킵니다. 운반비 이렇게 해놓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상품이나 원재료값 1,000원이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운반비는 200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값은 1,000원, 운반비 200원. 그러면 우리 장사할 때요, 사갖고 온 상품값에다가 이익을 200원 붙였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이익만 붙이고 1,200원에 팔면 내가 200원 이익이 날까요? 운반비 들었으면 내가 상품 사갖고 올 때 거기 돈, 만약에 상품을 안 사왔으면 그런 운반비 안 들겠죠. 그러면 여기서처럼 상품을 사갖고 올 때 이렇게 운반비 같이 발생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부대 비용이라고 부를 거예요. 무슨 비용이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란 뜻이에요. 이 부대 비용은 반드시 상품 사갖고 온 거 그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상품 결과론적으로 얼마짜리 사갖고 온 거예요? 그죠? 장사들 잘 할 수 있겠네. 그러면 200원에 이익을 붙인다 그랬죠. 팔 때는 얼마에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200원 이익이 남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앞으로 사갖고 오는 많은 자산들이 있을 겁니다. 상품, 원재료 뿐만이 아니라 여기 비품들도 있죠. 비품,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건물을 살게 되면 이것도 한번 잠깐만 예를 해볼게요. 유형자산 할 때 설명할 거겠지만 이 건물은 2,000원이었었어요. 그럼 건물 2,000원만 주고 사갖고 오면은 돈 더 이상 안 나갈까요? 건물을 샀더니 그 세금 내래. 어떤 세금? 취득세 또는 등록세, 세금 같은 거 내고 또 모두 줘야 돼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내야 돼요. 그죠? 자, 이런 거 건물을 사지 않았더라면 이런 돈 비용이 안 나갔겠죠. 그러면 건물을 삼으로 인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발생한 비용의 명칭을 뭐라고 부를 거냐? 예, 부대 비용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발생한 모든 금액들은 어디다 다 포함시킨다? 여기 건물이라는 금액에 다 포함시켜서 만약에 이 금액이 다 합쳐가지고서 500원 나왔다면 건물값은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2,500원 이렇게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원칙이에요. 또 나올 때마다 설명은 하겠지만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자산이에요. 모든 자산에 이렇게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취득하는 자산 계정 이름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예외예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단기매매증권은 자산이잖아요. 취득했잖아요. 그리고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부대 비용 발생했죠. 얘만 별도로 써주래요. 몰라. 됐어요? 다시 회사에서 앞으로 취득하는 모든 것에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취득하는 자산 명칭으로 써줘야지 되는데 유일하게 단기매매증권 얘만 수수료 비용 부대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써주래요. 그럼 우리 단기매매증권 사고 팔고 하는 게 우리 영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컴퓨터 만드는 회사야. 그 주식 거래하고 우리 영업에 도움이 많이 되나? 상품 제품 파는데 없죠. 그래서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이 수수료 비용 단기매매증권 안에 다 포함시켰었어요. 그런데요, 이 단기매매증권은 시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기 때문에 취득했던 원가하고 처음으로 할 때 그 금액하고 비교해서 거기에서 이익이나 손실이 나는 걸 계정을 처리해야지. 만약에 여기 수수료 비용을 단기매매 증권에다가 다른 계정들처럼 포함을 시켜버리면 그게 시가가 아니죠. 즉 회계 이론상의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까지는 다 포함시켰었는데 얘가 이제 여기 회계 기준을 변경하면서 바꾼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목적 자체가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 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단기 매매 증권의 값은 시가로 취득한 그 금액으로만 써라. 기업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취득 단계에서 지금 주식을 갖다가 취득했을 때 그러면 얘는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이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거는 세 단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취득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뭘 하셔야 돼요? 보유 단계. 보유 단계는 여기 두 번째 보유라고 써있죠? 보유 단계는 지금 우리가 이 주식을 한 주 10,000원 주고 샀는데 12월 31일 날 보니까 그 주식값이 아까도 보면 몇 분 단위로 계속 주가가 변하고 있었죠. 그죠? 이 주식을 11월 11일 날 샀다고 얘기를 한다면 11월 11일 날 샀던 이 주식값이 12월 30일이 되면 가격이 변동이 돼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가정을 지금 취득한 게 10,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12월 31일 날 공정가치가 지금 여기 얼마라고 돼 있어요? 20,000원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취득은 얼마 했지 이거? 아까 10,000원에 했는데 그죠? 취득 10,000원에 했고 뭐가 잘못됐어요? 자, 이거 지울게요. 취득한 가격은 아까 10,000원이었었죠? 뭐 설명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여기 10,000원. 맞네. 안 맞아. 취득은 10,000원에 했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가 12월 31일 날 15,000원이래요. 이렇게 설명을 해놓을게요. 밑에 건 아직 보지 마세요. 자, 그냥 보유 단계예요. 보유 단계에서 12월 31일 날 보니까 우리가 취득했던 단기매매 증권은 지금 10,000원에 샀죠. 10,000원에 샀었는데 12월 31일 날 가치가 지금 15,000원이래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의 값이 지금 5,000원이 더 증가했죠. 그러면 여기 앞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 15,000원 맞니? 더워서 그런가? 그래서 2만원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은 지금 5,000원이 값이 올라갔죠. 그럼 올라간 것만큼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의 값어치가 올라갔으니까 증가한 그 금액만큼만 5,000원 써주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합쳐져 가지고서는 지금 얼마가 됐다는 뜻이에요? 2만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주식은 8949 했어야 안 했어요. 12월 30일 날 하진 않고 이걸 평가한 거예요. 자, 지금 값어치가 얼마? 평가했더니 2만원. 자산의 값어치가 5,000원 더 올라갔네. 그리고 대변에는 이익은 이익인데 걔를 무슨 이익이라고 그래요?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한 이익이라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란 용어로 5,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보유하고 있을 때 문제 여러분이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처분할게요. 처분할 때에는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이렇게 12월 31일 날 평가를 하게 되면 주식의 값을 지금 공정가치 2만원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 주식의 값은 얼마짜리다? 2만원짜리예요. 앞에 우리가 15,000원 주고 샀던 거 이거 신경 쓰면 된다 안 된다? 신경 쓰지 말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가격은 얼마라고요? 2만원이에요. 자, 얘를 갖다가 다음에 1월 15일 날 팔려고 봤더니 그때 시가는 지금 현재 얼마래요? 27,000원이래요. 그럼 또 금액이 얼마가 더 올라갔어요? 27,000원? 그러면 7,000원이 더 올라갔죠. 자, 근데 얘를 지금 우리 파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얘 현금 주고 팔았다고 하면 현금은 얼마를 받겠어요? 지금 여기 27,000원의 시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 지금 난짝 팔아버리면 현금으로 27,000원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차변에 27,000원 이렇게 썼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돈 왜 들어왔죠? 단기 매매 증권을 갖다가 팔아서 처분했으니까.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해야 되죠. 그럼 대변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얼마짜리? 2만원이죠? 15,000원 쓰면 안 돼요. 12월 31일 날 평가가 끝났으면 그 단기 매매 증권의 값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값이에요. 앞에 거 우리가 처음 주고 샀던 거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2만원, 차변하고 대변 얼마 차이 나요? 7,000원 차이 나죠. 7,000원 차이 나는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은 단기 매매 증권, 이번에는 처분인 거예요. 팔았다는 표현을 우린 처분이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생겼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7,000원. 자, 이렇게 쓰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주식은 살 때도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팔 때도 수수료가 발생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팔아가지고 지금 12월 31일 날 2만원짜리 27,000원에 팔아서 7,000원 이익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직원이 수수료 1,000원 주셔야 되는데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익은 7,000원이에요? 6,000원이에요? 6,000원이죠. 이익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거예요. 거기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그럼 내 주머니에 있는 이익은 7,000원이 아니라 6,000원이잖아요. 자, 6,000원이라고 쓰시고, 그러면 수수료 거기서 청구할 때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수수료 1,000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까? 지네 거 빼고서 나머지 돈만 줄까? 그러면 나는 27,000원을 받겠어요? 26,000원을 받겠어요? 26,000원을 받겠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은 수수료까지 반영된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이렇게 세 단계를 앞으로도 몇 번 반복을 할 것이겠지만 세 단계로 나누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취득 단계, 두 번째 보유 단계, 세 번째 처분 단계. 자, 근데 이 또 원리를 하나 이해를 시켜드려야지 기억을 오래 하실 것 같아서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12월 31일 날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 지금 공정가치 얘를 좀 평가를 해서 이익을, 자산의 값도 증가시켰고 이익도 했죠.
그럼 왜 이걸 해야지 돼요?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배웠던 재무상태표에 이건 단기매매증권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계정이죠. 그죠? 단기매매증권은 여기에 자산 계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뜻이 뭐였었어요? 일정한 시점에 그 회사의 재산 상태인 거죠. 재무상태표. 여기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시점에 그 회사의 재산 상태를 갖다가 나타내는 건데 여기 기말이면 날짜가 며칠 기준이에요? 12월 31일이죠. 그러면 이 단기매매증권은 12월 31일 날 얘 팔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00원이에요? 20,000원이에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얼마가 기록돼야 돼요? 당연히 20,000원 기록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12월 31일 날에 재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해되셨어요? 됐어요.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는 단기매매증권 취득하셨을 때 수수료 비용은 별도로 써주는 게 얘 하나만 유일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아주 단골로 많이 나오겠죠. 얘는 여러분이 앞으로 자격시험 보셔야 될 많은 시험 중에서 빠지지 않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차근차근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처분할 때도 따로 써줘야 돼요. 수수료를. 취득할 때만 부대비용 써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취득할 때만. 그럼 처분할 때는 처분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봤는데 조금 전처럼 7,000원이 이익인 줄 알았어. 수수료 1,000원 주고 나면 내 이익은 실제로 얼마예요? 6,000원밖에 안 되잖아. 그럼 돈 받는 것도 그 금액 빼고 받겠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건 손해 보는 경우예요. 손해 보는 경우는 여기다가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 단기 매매증권의 값이 예를 들어서 15,000원이었었어요. 근데 얘 지금 처분할 때 지금 12,000원이래요. 됐죠? 근데 수수료가 1,000원 있대요. 자, 1,000원은 수수료는 조금 이따 처리하기로 하고 우선 처분하는 것만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얘는 수수료. 처분에 따르면 차변에 우리가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차변에 현금 얼마 받을까요? 12,000원밖에 못 받겠죠. 떨어져도 급하니까 팔아야 되는데 대변에다가는 단기매매증권 처분한 거죠. 그럼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은 감소했겠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얼마짜리 파는 거예요? 우리 사각공고는 15,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지금 차이가 돈이 얼마가 나요? 그렇죠. 3,000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얘 이름이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지금 손해가 발생했죠. 그죠? 이 3,000원의 명칭은 단기 매매 증권. 파는 걸 우리 처분이라는 용어로 쓴다 그랬잖아요. 처분 근데 2개월 손실이에요. 손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근데 아직 뭐 하나 더 처리해야 돼요. 수수료. 그럼 아니 이명 나 지금 손해 봤는데 수수료까지 달래네. 그럼 내가 손실 본 건 얼마야? 3,000원이 아니라 얼마로 해줘야 된다? 4,000원으로 해줘야 돼요. 4,000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4,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현금을 갖다가 내가 받았을 때 거기 증권회사에서 12,000원을 주겠어요? 수수료 빼고 주겠어요? 여기서 수수료 또 빼고 줄 거 아니에요. 얘 지금 판 금액은 지금 12,000원인데 나한테 주는 건 얼마만 준다? 수수료를 반영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죠. 됐어요? 아니 장사 실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홈트레이딩 시스템에도 거래할 때마다 비용 나가요. 이거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더란 얘기예요. 단기 매매 주권을 처분할 때는 아까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이익에서 이익을 수수료만큼 빼줬죠. 그다음에 현금 받은 것도 그만큼 줄여줘야 되죠. 그만큼 안 줬을 테니까 수수료 뺐으니까. 그죠? 다시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할 때 이익이 생기면 이익에서 수수료 비용 빼준다. 됐어요? 그다음에 현금도 줄여줘야겠죠? 반대로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했는데 손실이 발생했다. 수수료는 손실에다가 더해줘야 돼요. 왜? 내 손실의 폭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현금 받는 거 금액을 줄이는 거고요. 자, 이 용어들 또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주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뭐 문제 풀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항목이니까 오늘 설명 들은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꼭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 교재 정리. 4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아까 설명해 드렸던 현금 과부족에 대한 용어가 나와 있어요. 현금 과부족에선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저기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장부상 금액이 실제 현금보다 좀 더 실제 현금이 많다는 얘기죠. 실제 현금이 많으면 차변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해요? 차변에 기록해야 되죠. 돈이 많으니까. 밑에 거 보세요. 장부상 현금액하고 실제 현금하고 비교했더니 장부상 금액이 많다는 뜻은 실제 현금이 적다는 뜻이죠. 그죠? 거기 49페이지 표 맨 밑에 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설명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재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된다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장부상 또는 실제 금액과 비교해서 현금이 더 많으면 차변에, 현금이 더 적으면 대변에 기록한다고 지금 나와 있죠. 거기 현금이라는 계정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항상 현금을 기준으로 먼저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5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단기 금융상품 중에서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라고 했는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말하는데 앞에다가 뭐 써놔야 되겠어요? 3개월은 초과하면서예요. 3개월 초과하면서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걸 그거를 우린 여기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거기 그다음에 기타 단기 금융상품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 다른 기타 금융상품도 다 똑같은 원리예요. 취득할 때, 가입할 때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으로 써야 되고요. 3개월 초과하고 1년 이내일 때 그때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쓰는 거라고 얘기해 드린 거랍니다. 자, 됐고요. 단기 3번에 단기 매매주권 여기다가는 별 3개 해놓으세요. 자, 단기 매매주권이란 용어 언제 써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위한 얻기 목적. 그래서 아까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썼고요. 증권 주식 거래하면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란 용어가 나오면 계정은 무조건 뭐라고 써야 된다? 단기 매매 조건이라고 쓰는 그런 뜻으로 아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목적은 그랬고요. 또 시장성이 있다,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다, 다 시장성 있고 수시로 사고팔고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용어들도 단기 매매 조건이라는 것을 갖다가 구분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 주식, 사채, 공채 뭐 이런 것 등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에는 주식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단기 매매증권 그러면 주식으로 나와요. 지금 여기처럼 한 주 어느 회사 주식 한 주 액면가의 시가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여기 단기 매매증권에는 이렇게 주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채, 공채, 사채, 채권도 다 있어요. 근데 주로 뭘 많이 내더라? 주식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내기는 하지만 여기 단기 매매증권에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로 표시를 해놨죠. 단기 매매증권에는 주식도 있고요,
채권도 있어요. 시험 문제는 주로 단기 매매 증권을 묻는 주식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지만 이 안에 국채, 공채, 사채 이런 것도 있다는 걸 갖다가 알고 계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똑같이 단기 매매 증권에는 취득 과정, 평가 과정, 처분 과정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 취득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거기 분계가 되어 있는 수수료 비용에다가 별표해 놓고 회사에서 취득하는 유일하게 부대 비용을 별도로 표시하는 계정이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거기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세요 등등 정리되어 있는 거 제가 설명해 드린 거 교재 정리해 놨죠? 자, 그 다음에 평가. 결산 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장부금액하고 공정가치하고 이제 여러분이 그 교재 내용 읽어만 보시더라도 저한테 벌써 설명을 들어서 공정가치 어떤 거라는 거, 그다음에 장부금액 얼마라는 거 여러분이 금방 같이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했는데 공정가치가 더 싸면 저기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적으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죠. 평가 처분이 아니라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얘도 다 마찬가지로 영업외 비용이에요. 영업외 비용이나 영업외 수익. 왜? 주식 거래하는 거는 우리 회사의 일상적인 상거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됐고요. 처분 단계에서도 여기 여러분 문제에는 수수료는 빠져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수수료도 나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까지 비교를 해가지고서는 지금 시간 한 3, 4분 드릴 테니까요. 취득 단계, 평가 단계, 처분 단계 천천히 읽어보시고서 그 분기가 잘 여러분이 소화가 돼야 돼요. 출제 확률 100%이기 때문에.